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사학과의 강민웅입니다. 이번 그 주제가요, 역사문화권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의 문화재 정책에 대한 그러한 그 합당한 대안을 찾기 위한 학문적 노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고조선은 이 남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남한의 역사 문화권에서는 별로 이야기될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고조선이라고 하는 항목을 넣었을까? 예, 고조선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본다면은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본다면 무슨 그 교양 강의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제목 같지만요. 실제 내용은요. 아마 제 발표 잘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교과서에는 없는 고조선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저는 전공이 고고학입니다. 그리고 석사까지를 만주 지역에 있는 비파형 공부문화, 바로 고조선이라는 것을 했고요.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이 방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몰라요. 우리가 단군 신화라든지 한나라의 전쟁 많은 그러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 기록에 전하는 이 고조선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헌 자료만 놓고 본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한계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첫 번째는 저는 그래서 문헌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고고학 자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요, 바로 유라시아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받았습니다만 저는 제 나이 또래에서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유학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했거든요. 시베리아 과학원에서 했습니다. 언제나 제 평생의 꿈 중에 하나는 목표 지향점이죠. 우리 역사와 문화를 나만의 그 좁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유라시아에서 한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평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고조선의 강의 두 번째 목표는요. 남한에서 바라보는 고조선이 아니라 전체 유라시아의 흐름에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역사는 어떠한 위치였을까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역사를 그냥 다른 지역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 역사가 제일 좋아요, 위대해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역사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동기가 무엇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비파형 동검이 있다는 것은 바로 고조선과 가장 가깝다. 그거는 너무나 공무원 시험에 나올 법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청동기를 우리는 국가의 증거를 보는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죠. 오늘은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조선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기, 기술, 그리고 하늘에 지내는 제사.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것이라는 것을 물건으로 유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유물에서 보이지 않는 한 단계를 더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목피, 음악,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오셨고요. 또 앞으로 유튜브로도 이것이 공개가 될 텐데요. 다른 데서 교과서에서 아니면은 일반적인 강의를 들을 수가 없는 한번 고조선의 세계에 한번 2시간 동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라는 것이 우리 비파형 동검 아시죠? 근데 먼저 우리 비파형 동검이라는 그 이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도 잠깐 이명진 선생님과 한문 이야기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비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잘 떠오르는 게 없죠. 예. 그게 고고학 명칭은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처음 무엇을 알고 있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비파형 동검은 영어로 이제 각종 나라가 번역되지 않습니까? 번역되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비파는 우리 옛날에 쓰는 기타 같은 악기죠. 영어로는 이것이 만돌린형 또는 류트 아시죠? 기타인데 뒤가 꺾여 있는 옛날 기타 같은 게 있습니다. 러시아어는 뭐가 될까요? 기타 동물이. 요즘 러시아는 이제 그 전쟁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차이코프스키 같은 음악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는 바이올린형 동물이라고 해요. 뭔가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비파가 떠올랐고요. 자, 그런데 청동기 하나에는 바로 그들 뒤에 있는 수많은 그 역사가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청동기가 뭔지부터 볼까 합니다. 청동기는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작 기술, 그 다음에 그 광산에서 캐보죠. 광석을. 그러면 광석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기술인 게요. 청동기, 철, 황금, 그 다음에 그 아주 뜨겁게 구운 톡이 있죠. 유리. 이것들 공통적으로 높은 온도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작을 할 때 예술적 감성,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료가 일정하게 있지 않아요. 사실 그 청동은 동하고 구리하고 주석 쪽에 섞은 것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구리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원업계로 유명한 한국마저도 구리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섞어야 되는 주석은 별로 없어요. 예컨대 한국은 이 주석 광산이 고대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어요. 물론 지금은 있죠.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냐? 주석을 다른 데서 사와야 됩니다. 교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청동기에 별로 없냐면요. 청동에서 구리 때문이 아니라 주석 때문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을 하면요. 청동기를 만드는 그 장인의 보는 그 터에서 주석 덩어리가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청동 장인이 어디 가려고 하면요. 청동 구리는 가서 구하되 주석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장 귀하니까.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남양 지역, 동남아를 갔다가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고무하고 주석 때문에 침략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주석은 귀한 거였죠. 근데 주석이 없으면 무엇을 하냐? 납으로. 납대만 되고 납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납은 좀 질이 떨어지고 잘 이게 부러집니다. 주석이 참 좋죠. 귀하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한국은 보통 동검은 이렇게 8대 2 비율로 섞어요. 그 다음 의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청동 같은 거 있죠? 그 제사 지낼 때 방울 있죠? 왜 우리 무당들이 하는 방울들, 그런 것들 보면은 주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주석이. 그리고 납도 꽤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그 하이 테크놀로지가 그 안에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요, 사실 그 뒤에 그 빙산의 일환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씩 선생님들 왜 우리 밤에 새벽에 잠 안 올 때 가끔씩 왜 그 케이블 TV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옛날 영화가 언제 만들어진지 어떻게 하냐면요. 전화를 구매할 수 있어요. 사람들. 전화를 집에 전화를 해서 어디 광주 금남동 그러면 그거는 80년대. 그 다음에 휴대폰이 나오는데 폴더블도 나온다. 그러면 또 이게 2000년대겠죠. 지나가다가 우리 우연히 발견한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핸드폰의 케이스를 떠칩시다. 요만한 핸드폰의 케이스 이만큼 이 조각. 한 조각 요거 뭐 별거 있어? 아닙니다. 그 케이스 한 조각이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있었다는 증거요.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어플, 그 다음에 와이파이,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들어간 사회적인 그 장치, 저는 하나의 유물은요,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동기라는 것을 만들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니까 저 어렸을 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는 역사를 좋아해서 국악과에 들어갔는데요. 혼자서 상상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만약에 임진왜란 때 우리는 현대 국군 1개 대대만 있으면, 전투기 한 대만 있으면, 탱크 10대만 있으면 일본군을 무찌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저는 탱크 10대면은 일본군을 다 이길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 어렸을 때 상상이죠. 근데 아마 탱크가 10대가 아니라 100대가 가도 한국이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길이 있어야 되는 길. 그 다음에 연료는 어디서 보고받죠? 수많은 탱크가 가기 위한 사회적인 기반이 없으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청동은 그와 같은 그 사회의 장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청동을 만들고 그것을 쓰고 또 그것을 거기에 수많은 기술들을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청동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시퍼렇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이 청동이 섞여 있는 동광산입니다. 이거 제가 서 있는 곳은요, 한국이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의 적공시에서 이제 고조선부터 더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광산이 아주 풍부해요. 쉽게 말하면 유라시아에서 고조선으로 온다고 치면 만주 오면요, 그 중간 그 만주, 그 다음에 중국, 고조선 이 삼각지대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이 내몽골 적공시 일대인데요. 여기에 청동 광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청동기의 기원은 바로 이 유라시아 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도 원료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역, 내몽골 이 일대를, 그 적공시 일대를 경쟁적으로 서로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 흔적이 바로 광산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청동 문화가 발달하면서 거기에 영향받아서 약 3,000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주 일대에도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비파형 공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3,000년 전의 광산입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그냥 그 광산 뭡니까? 바위 같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게 다 이렇게 파내는 흔적입니다. 파서 여기서 이 청동이 많은 부분만 이렇게 파내고 청동이 이제 더 없으면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가보면은 이 일대를 발굴하면요, 3,000년 전에 그 청동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막사를 지고 살기 때문에요, 토기, 그 다음에 각종 그 음식 저희 먹는 조리하는 토기들 있죠? 토기하고 이거를 뭘로 깨냐면요, 돌로 이걸 깨요. 이 방석을. 그거를 깨던 흔적들이 잘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청동기가 요만한 거 하나 나왔다고 그까짓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청동을 찾아내는 그 감각,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다 이제 지도하면서 리드해야 되겠죠. 그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했을 때 그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재산, 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청동을 이제 구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다 채집하죠. 그걸 다 잘 부숩니다. 부순 다음에 구리 성분이 많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주석을 섞어서 이렇게 그 청동 겉부집에다 넣고 붓는 것이에요. 부으면은 이게 빠짐없이 이제 그 빈틈으로 들어가면서
이 총동 원하는 모습의 형태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도 꽤 많은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실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안에 왁스를 넣고 부으면은 왁스가 녹으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경쟁인 거예요. 누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월끔하게 총동기를 만들어주냐. 이게 우리도 왜 사실 스마트폰 사실 때 기능 보고 사시는 분들 저희 기능책 내지는 안드로이드 버전 몇 개 보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저 디자인이죠. 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총동기는 철저하게 그러한 단순한 기술을 떠나서 예술적인 감각까지도 같이 더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작업이 이 노가니에서 넣어가는 재련 방법입니다. 단순한 실용품의 단계를 넘어서는 예술적인 가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술적인 총동기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바로 용범, 바로 이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푸집은 사실 우리 특히 광주 일대에 보면요, 우리 단유생명이라고 해서 아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북부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부어서 그걸 넣고 그 다음에 그 부어서 나오는 것을 다 이렇게 갈아서 현재의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을 어떠한 거푸집으로 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러한 상황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장인마다 각자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워온 버릇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왜 예컨대 전라도 하면은 또 우리 손맛이 또 좋잖아요. 요리 손맛들이. 예. 그 손맛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대대로 전해져 오는데 따로 어디 학원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러한 노하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하우에 따라서 토검, 진흙으로 이거를 총동을 붓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암, 약간 좀 반질반질한 그러한 돌, 항공주로 활석이면 우리 어렸을 때 왜 비석이라고 해서 석필이라고 해서 왜 쓰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석필이 활석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서 총동기들을 보면은요, 지금은 되게 프로팅팅하고 저 밑에 볼품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기술과 전통이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파형 동동과 그것을 만드는 바로 이 거푸집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요, 근데 재미있는 게 발견된 곳이요, 무덤 아닙니다. 자,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무덤에 같이 넣은 것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죽었으면은 수많은 보물과 황금을 넣는 게 정상일 텐데 왜 거푸집을 넣었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 고고학 아마 이제 선생님들 와서 들으셨으니까 고고학의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거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고고학자의 가장 큰 발굴의 연구 대상은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직업, 살아있을 때의 일자리들을 그대로 반영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해볼까요? 우리 예컨대 야구선수 선동열이 나중에 죽어서 무덤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분한테 뭘 넣어주실 겁니까? 선동열 선수 살아생전 평생 야구만 했으니까 저승가시면 이제 한번 축구 한번 해보세요. 하고 축구 넣어줄 리가 없잖아요. 예. 살아생전에 피치했으면은 저승가서는 한번 타자를 해보세요. 할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영광되는 그런 물건들을 같이 무덤에 넣어줍니다. 똑같이 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현재 중국 심양시, 우리 윤홍동의 주도이죠. 심양시 밑에 있는 료양이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역사도시인데 거기에서 2500년 전 무덤에서 비파용 공간과 함께 거푸집이 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 주인공이 바로 청동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동기를 만들었고, 그 청동기를 만드는 것이 그냥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랑스러운 직업이었던 아주 하이 클래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물건을 같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여러분은 지금도 그런 그 서술들이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 청동기 시대에 거푸집이 나오는 경우를 청동기가 부족해서 거푸집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것들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설마 쌀이 없다고 낫하고 이런 걸 넣어준다는 것 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 기술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다. 바로 이것이 나온 지역이 고조선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조선 사람들, 고조선이 다름했었던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청동을 만들고 청동기를 만드는 그 기술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사회의 엘리트였다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의 그 청동기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다시 이야기하고요.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영암에서 출토가 된 거푸집입니다. 이거는 그 한 60년쯤 전에 우연히 발견되어가지고 현재는 서울의 숭실대학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마한 지역이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에 소위 말하는 법통을 계승했다는 그런 종교적 용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금강유역부터 이 영산강 유역까지 이 일대에 세영동검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또 세영동검에서 나오는 청동기가 가장 발달했었죠. 아마 남한에서 이 세영동검 청동기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남도 지역들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이 고조선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남한으로 오는데 그 외 고조선에 중앙이라는 사람이 내려오는 온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려온 지역이 이 호남 지역이었을 것이다. 익산이다. 어떤 분들은 익산, 어떤 분들은 금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강이 그 고조 중앙이 어디에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고조선 지역과 가장 유사한 청동기가 바로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진 바로 그곳이 이 호남 지역이거든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영암에서 나온 이 거푸집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 당시 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선진적인 청동기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시켰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여기 있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곳은 바로 거푸집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청동물을 붓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요, 주조를 해보면요, 지금 보면 다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이걸 붓지만, 갓 주조한 것은요, 우리 마치 트럼펫이나 트로본 같은 황금빛이 납니다. 아주 황홀해요. 그리고 그 거울도 우리가 걸면은요, 진짜 찬란할 정도로 아주 그냥 휘황찬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조하고 나면요, 그걸 열심히 또 갈아야 됩니다. 갈아서 뒷마무리까지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명품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아마 대개 명품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명품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해외의 것을 떠오르는데 제 생각에는 고조선 시대의 가장 큰 명품 중 하나는 바로 이 청동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무기, 그 다음에 제사,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명품은 바로 청동기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명품의 조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AS를 또 잘해주거든요. 자, 이 고조선 시대에 그 청동기도요, 역시 AS를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개의 거푸집을 한 대 모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달고 수리하는 비율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0.1mm까지 그 틈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장인이 만들었었던 그 틈이에요. 선. 요거 따라서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딱 이걸 맞췄던 것이었죠. 그런데 청동물을 붓다 보면은요, 이게 사실은 그 안에서 특히 이렇게 각진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 청동 주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구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그 약간 그 청동 주물이 덜 들어간 곳은 좀 쓰다 보면은 거기가 또 망가지겠죠. 그래서 하다가 땜질까지 있습니다. 예, 여기 아마 쓰다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동기라는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고 그것을 계속 쓰면서 꾸준하게 그 기술자들은 그 사회에서 엘리트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동기라는 것을 하나의 국가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게 우리 삼식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배우로 고대로 분류하는데 그러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바로 인물인 이유는 바로 이 청동기가 있기 때문에 청동기 안에 그 수많은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청동기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 나중에 방문해 가서 보시면은 청동기의 모습을 약간 다르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보면은요, 그 안에 이렇게 겉에 열심히 막 이렇게 그 페퍼질 많이 가지고 막 간 것도 보이고 어떤 데는 이렇게 깨진 것도 있고 하는데요.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보고 있으면요, 고대 장인들의 숨결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호남 지역으로 흘러왔었던 그 고조선 원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제가 올라가 볼까 합니다. 비파용 근거, 비파용을 고조선을 증명한다. 예,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비파용 근검이 나온다고 다 고조선인가? 그건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파용 근검만 나오면 다 고조선이다. 그렇게 증명되는 것은 없습니다. 비파용 근검은 고조선을 중심으로 그 주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남한에도 꽤 많이 나와요, 비파용 근검이. 근데 남한은 고조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등장하게 된 동기가요, 가장 먼저 북한에서 연구 시작했었습니다. 비파용 근검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고조선 연구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그 최근에 중국 측에서 이제 그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 중국 하면은 되게 우리나라하고 역사적으로 되게 서로 좀 싸우는 티격태격하는 그러한 시점이 상황인데요. 1960년대에는요, 중국이 오히려 어쩔 줄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949년도에 중국이 이제 국공연이 끝나죠. 그리고 곧바로 유교가 생겨서 1950년 중반까지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연변하고 이 간도 일대죠. 간도 일대를 스리슬쩍 중국 땅에다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다 같은 사회주의권 동무 친구라면서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북한이 강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으로 소련, 예, 여기서 다시 소련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소련이 뭐야 하는데 선생님들 다시 봤습니다. 소련이 1950년대에 그 전 세계 통사라는 책을 10권짜리를 내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권에서 바라보는 자기네들의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소련이면은 전 그때 지구의 반이 공산주의였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소련 학자들이 큰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실수냐? 1950년대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쓴 적이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쓴 자료들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한국 역사 서술을 하는데 맨 처음에 고조선이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1950년대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그 측만 성경처럼 바라보는데 한국은 역사의 시작이 기자조선부터 시작됐어요. 기자가 왔었다는데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남남군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학계가 강력히 항의를 하죠. 그리고는 북한도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 당시 북한이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독립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자칫하다가는 공산주의들 사이에서 자기는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나올 필요가 없는 나라 임양 취급받을 수 있다는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빨리 고조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역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역사보다 역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제가 또 자꾸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많이 하는데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선전포고 할 때요, 부들부들 떨면서 한 얘기는 역사 이야기였어요. 우크라이나 땅 원래 역사적으로 다 우리 러시아 땅이다 하면서 그런 한참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역사가 단순하게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 삶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도구였던 거였어요. 역사 문화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뭐 지자체에서 뭐 서로 예산 달라고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의 역사를 자신이 독립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디서 큰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을 몰랐고요. 북한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역사 문화권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북한 나라 자체가 인정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중국과 담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총리 있었죠. 주울레가 담판하셔가지고 주울레가 인정을 해줘요. 안주는 원래 한국의 역사니까 너희들이 와서 조사를 해라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같은 꿈도 못 깼죠. 그래서 1963년부터 65년 3년 동안 북한의 발굴대가 고조선과 두 대에 나뉘었습니다. 고조선팀, 또 한 팀은 고구려와 발해 이렇게 조사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끝은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 중국은 북한이 이러다가 진짜 북한이 아주 그냥 이 열성적으로 자기의 나라 역사 연구하니까 이거 진짜 뺏기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이 급하게 그거를 막아버리고 그 공동 발굴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입 밖에 안 올리고 했습니다. 북한도 따로 자기들끼리 연구를 하고요. 그때가 이제 저는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미 시작된 것이라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자기네 변방 기업을 역사 공부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고고 발굴 때가요. 고조선 연구가 중국의 지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학자하고 한 공동 발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가끔씩 이 중국 중원 지역으로 서양학자들이 가끔씩 한두 번씩 하게 가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씩 공동 연구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같은 대형 조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북한 학자들이 그때 발굴하는 걸 보니까 비파형 동검, 보이시죠?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미송미용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송미용톡이 약간 좀 이렇게 표지가 복잡해졌죠. 미송은 지명입니다. 유적지예요. 그 다음에 이 석관명, 그러니까 돌로 만든 무덤. 이 세 개의 세트가 나오는 바로 이 지역이 고조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한에서도 그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고조선은 무조건 비팔 공범이다? 아닙니다. 북한이 말한 것은 요동 지역부터 서북한 평양 일대까지 정도를 고조선으로 보았고 그 시기를 약 3,00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역시 이 기본적인 틀은 물론 이제 저는 디테일하게 온다면 약간 다르죠. 저는 좀 더 늦게 나왔을 것으로 보지만은 어쨌든
이 1963년도부터 오늘 95년도까지 연구가 현재까지 남북한의 그러한 그 연구를 지탱하고 있다. 이거는 진정한 문화재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재를 기반으로 해서 싸우는 국가 간의 전쟁이기도 했던 것이었죠. 한편으로는 정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이 차분하게 학자들끼리 논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이미 감정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가 앞서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과의 공동연구 이런 꿈도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 자체가 우리가 좀 같이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말입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좀만 더 하자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요, 이 조중고 발굴대가 중국에서 발굴한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한번. 가서 보시면은 동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령 지역의 강상이라는 곳에 나왔다. 요령이면 중국인데 어떻게 했다 우리? 예.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진품이 아니라 국제품인데요. 2008년도에 남북한의 사이가 죽을 때 북한의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남한에서. 근데 이 조중고 발굴대가 그때 발굴했을 때 아주 재미있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무슨 계약이냐? 여기는 땅은 중국 땅인데 역사는 이 한국의 역사다. 따라서 유물이 나오면은 반반씩 나눠받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발굴을 한 유물 중에서 절반을 북한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 가져간 북한의 유물이 다시 남한 서울로 왔고요. 서울에서 전시하는 동안에 정교하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된 유물이 현재 서울에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중국과 일본 등 한국, 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요, 고조선을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중국만 해도요, 중국도 진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가끔씩 고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고조선을 남한에서 시작한다라고만 나오지, 원래 그 전까지는 그 이름 자체가 아예 쓰지 못하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쪽이 만들었다. 얘네는 보통 이제 우리 이 고조선을 이루었었던 그 사람들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고조선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비파형 공동문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러니까 고조선이 있다 없다 자체가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사실 일본에서 한국 보고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어느 누구도 고조선이라고 하는 자체가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 최근에 중국이 이게 아예 말기장성을 만들어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조선은 아예 올리지 않고 이 중국의 그 연나라의 장성이 가장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 장성은 여기 그 산해관 여기인데 최근에 이제 북쪽에서 보이는 이 일대의 그 여러 가지 요새 그리고 그 축대들을 모아서 쭉 이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 남쪽으로 꺾여지게 해서 평양까지 이어지게 하는 되게 그 비정상적인 이 흔적이 보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육각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할 텐데요. 문제는 여기 보이시죠? 점선이에요. 실제 흔적이 없고요. 요 일대를 제가 조사를 가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장성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가 있으면 그거는 다 장성의 일부라고 이어서요. 2012년도였나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장성 공정을 해가지고요. 만리장성을 현재의 신강성 아시죠? 실크로드. 거기까지 이었어요. 제가 실크로드 갔더니만은 동수대 앞에다가 만리장성이라는 장성의 개념이 중국 사람들이 거점으로 있었던 모든 요새나 거점들을 다 장성으로 이어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되게 비정상적인 그러한 장성의 그 연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자 우선을 인정합니다. 기자가 와서 나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장성, 낙랑군, 그 다음에 고구려가 또 중국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돼서 요즘에 뭐 한복이나 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그 논리 자체가 의미 있다 없다 떠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인터넷상으로 재활용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시작이 고조선을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제가 아까 요양박물관 심양시 밑에 있는 그 전통적인 그 요동성의 그 주도입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4세기에 연나라의 장수였었던 진계라는 게 있습니다. 진계. 그 진계가 이분도 참 이 사람도 되게 좀 파란만장한 사람인 게 진시황을 암살하는 데 가담했었던 진무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그 역사 인물 중에서 진무양의 할아버지예요. 진계는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하냐면은 연나라 장수였는데 일부러 흉노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흉노로부터 기마술을 배워오죠. 다시 연나라를 복귀를 해가지고 연나라의 군대를 아주 강성화시키죠. 그런 다음에 흉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을 침략을 해서 역사 기록나는 이철비를 빼앗았다. 대략적으로 이 국악계나 역사학에서는 절반 정도의 아마 고조선의 땅이 어떠시지 않았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계가 이렇게 이 동쪽을 침략하는 장면을 아주 이런 보건도로 그려놔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계의 활약은요, 요령 지역이 중국 땅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 입장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치는데, 자, 그러면은 진계가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로 고조선입니다. 근데 명이라고 하는 그 깃발을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조선은 글씨를 안 보이게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진계가 누군가를 무찌렸다는 그거는 고조선입니다. 그러면 진계가 이쪽으로 와서 무찌른 것은 인정하는데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한 저기 하나의 사실이 있었고요. 예, 진계의 이야기는 요양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중국 땅으로 확실히 만들어준 그런 여건이 되는 거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자, 문제입니다. 역사 기록을 고고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마 많은 역사 기록들을 보시면요, 한나라와 고조선의 전쟁, 중계의 침략,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러한 전쟁들이 기록되는데 문제는 고고하게는 그러한 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고하게 전쟁을 증명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선생님 약간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울돌록에서 이순신 장군이 영양 대첩을 하셨죠. 그 증거에서 나와 있나요? 5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찾고 싶어 하지만 안 나옵니다. 예. 실제로 이 역사 기록은 대부분 전쟁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고학은 그러한 전쟁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만 가지고 고조선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유물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전 그러면은 청동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면요, 세 가지로 딱 증명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청동기를 만드는 바로 기술입니다. 아까 설명 한참 했었죠. 기술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란 것이 청동기, 파용, 등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무기거든요. 또 가끔
가끔씩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저기 비파형동물 행동 이건 실제로 무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무덤에서요, 이 청동 비파용동이 허리에 꽂혀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칼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제사나 어떠한 그 제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칼이 그 위험을 가져다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칼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인지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 문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마존에 있는 그 원시 부족들한테 현대에 총을 들이민다고 하면은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할 리가 없죠. 예. 그거 처음 보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파용동범이 실제로 이 제사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그 제사 기물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 기물로서 칼이 등장하려면 먼저 무기로 사용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왜 요즘에도 보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 무당들이 굿할 때 보면 작두 위에서 탔잖아요. 저희가 작두를 보면서 막 같이 한 이유는 저 작두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칼도 원래는 무기였다. 세 번째로 이게 제사입니다. 청동기는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자신만의 그러한 그 물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울 같은 걸 통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바로 한데 어우러졌을 때 이것이 바로 고조선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국가가 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조선은요, 단순하게 유감스럽게도 고조선 자신들이 쓴 역사책이 없어요. 그거는 중국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떠나서 고조선이 일단 중국이라고 하는 그 레이더망에 걸려되는 것입니다. 즉 고조선의 인식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교육이 돼야 되겠죠. 교육.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역사 교육이 얼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안 된 역사 기록에 바로 고조선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청동기, 이 고조선의 청동기는요, 이 유라시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요. 거푸집을 넣은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거푸집은 여기 청동기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통이 이 유라시아 일대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 4,000년 전에 이 지역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썼었던 그 거푸집들은 다 같이 가지고 자기 손에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거대한 문화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동 장인 기술자들이 이동을 해요. 왜냐? 청동을 만드는 것을 비싸게 사주고 그 사람들을 높은 하이클래스로 위치시킨다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이 사람은 스카우트 되어 갑니다. 지금도 그렇죠. 보면은 왜 우리 반도체 이런 걸 기술 있으면은 경쟁 국가에서 이렇게 비싸게 스카우트 해가는 것이 꽤 자주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서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해하면은 저쪽 먼 나라 있는데 저쪽에는 청동 강산도 풍부하고 나에게 대우도 잘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그 시베리아에서 있었던 어떤 청동 장인의 무덤인데요. 보세요. 거푸집이 수십 개가 이 사람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술이 더 비싸게 팔리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제 기술의 값은 떨어지겠죠. 따라서 그들만의 비밀 결사 조직처럼 자기들만의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한 것이죠.
우리 왜 그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러한 그 비밀 결사 조직 있죠?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바로 석공들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 시작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석공들이 자신들의 비밀을 자신들끼리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놨었다. 그래서 오늘 왜 프리메이슨 기호가 이게 컴파스거든요. 자기들만의 그 기술을 도전시키겠다. 아마 총동 장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높은 고료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자체가요 하나의 퍼포먼스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쪽에 나왔는데 총동기 관련적이 신석기 시대에 총동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재단 위에서 불을 다 뿜으면서 거기서 총동물을 다 뽑아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약 5,000년 전에 양자강 유역에 있는 중국의 그 신석기 시대의 그 유적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 그것의 보존,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 이것이 역사에는 쓰여지지 않는 보조선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이제 북방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 특히 만주 지역을 좀 자주 다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는요 상당히 많은 유물들이 보호가 되지 않고 그냥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율이 솟는 듯한 그 느낌들을 가끔씩 받거든요. 제가 오늘은 지난 2014년도에 한번 그 전율을 그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얼굴 이야기, 얼굴. 자, 제가 앞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연나라 장수 징계 그림이 있었던 그 묘영시. 묘영시가 이 도시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그 요동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전국시대 때부터 이 중국 사람들이 오면은 중심지로 삼았던 곳인데 거기에 묘영시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몇 번 가봤었는데 옛날 그 건물을 작게 그냥 그 귀족기에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인가 제가 그걸 봤는데 이제 건물을 새로 지은 거예요. 새로 지으니까 그동안에 넓어지니까 각종 이제 유물들을 막 넣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었던 그 연나라 장수 징계의 그림.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비파하는 원함 전투 이제 제 피가 끓어오르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파용 공동 옆에 아까 봤었던 그 거푸집이 발견되었는데 세상에나 거푸집의 뒷면에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다 비눗광만 해요. 비눗광. 이게 그 도끼를 만드는 거푸집인데 이게 약 2,500년 전 거거든요. 여기는 고조선의 중심지죠. 이거만큼 확실한 고조선 사람의 얼굴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비파용 공검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커프집에 위에 새겼는데 그 얼굴이죠. 그 뭐라 그럴까? 이거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왜 저기 달리기 하다 보면은 왜 탕소리 나지 않습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머릿속에 뭔가 탕소리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뭔가 이걸 타봐야겠다는 거 하는 강력한 느낌이 들었는데 자, 볼까요? 이 거푸집에 뒷면을 갖다 이렇게 새겼는데요. 보시면 얼굴 두 개가요. 양각, 볼록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그 주변을 다 깎아냈다는 뜻입니다. 그게 힘 많이 나야겠죠. 거푸집이 쓰다가 좀 심심하다 해서 그냥 이렇게 파볼 수 있다? 아니요.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깎아낼 정도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무덤에서 비파용 공격과 다른 수많은 거푸집과 함께 발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이게 왜 그런 몰랐냐면요. 1990년대쯤에 어떤 농민이 닭발다가 발견한 걸 갖다가 박물관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박물관 넓어지니까 갖다가 진열을 해놓은 곳이죠. 지명은 타완촌이라는 곳인데요. 이 사람, 이 무덤 자체가 되게 유물이 많아요. 아마 고조선의 귀족이었겠죠. 자, 근데 이 얼굴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생각해보면은, 이게 보면은, 저기, 그, 상투를 들고 있어요. 상투. 고조선은, 약간은,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로 상투를 틀었고요. 그 다음에, 광대뼈 튀어나오고, 전형적인 몽골로이드 특징,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는 알고 있겠죠? 근데 두 명이네요.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일까요? 아니면은 부부일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 그런 걸까요? 예,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부부였을 것 같아요. 부부. 보세요. 밑에 사람은 약간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걸 누가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니까 검정 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을 맞다고 제목장에 나왔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작아요. 밑에 사람이 작고 머리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 구부라고 봐요. 왜냐고요? 중국의 양자강 지역에 그 오나라 월나라 있지 않습니까? 오나라 월나라에 검을 만드는 장인들이 아주 많은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부부가 그 노하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가장 큰 명검 중에 하나가 간장과 마갸라고 하는 부부가 만든 그러한 검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검 자체 이름도 이 부부가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 노하우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조합이 부부가 조합하는 거겠죠.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볼까요? 이거는 지도를 보자면요. 이쯤에서 발견됐어요. 이쯤에서. 타가점 상층문화라고 해서 고조선의 유라시아 청동기 문화가 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추기 보여줬었던 그 청동 광산이 있는 곳. 이력지 이름은 이제 그에서 발견된 칼인데요. 비파형 동검인데 손잡이가 음양검이에요. 이쪽은 그 남성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뒷면은 똑같이 똑같은 모습인데 여성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가슴이 과정되어 있고요. 성기도 뚜렷하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의 칼에 음양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보면은 얼굴들의 특징들이요. 기본적으로 또 이제 요령 적봉시, 내몽골의 적봉시인데요. 이것과 뒤에서 본 이 사람들의 얼굴 형태는 똑같아요. 다만 헤어스타일이 상투를 튼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청동기를 만드는 사람이 내몽골 적봉적을 통해서 고조선시에 왔다는 걸 증명해주고 또 이 사람들은 노하우를 부부가 장인이 돼서 아마 만들었을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청동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청동 장인의 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고조선 지역은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오나라 같은 시기에 오나라 월나라에서 수많은 그 청동 장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와 같은 이야기와 상당히 잘 부합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는 고조선의 얼굴을 이제 한번 밝히고 그들이 결국 뒤에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증거인데 이거는요, 약 한 140명 정도의 사람이 묻혀있는 거대한 무덤을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주인 가장 큰 우두머리의 무덤이 있고 주변에 큰 무덤들, 이 빈칸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보면은 그걸 볼게요. 보면은 각 구역별로 출토되는 물건들이 각각 달라요. 근데 바로 이 구역, 3구역 보이시죠? 3구역은 중점적으로 청동기의 거푸집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이미 지도의 분화가 이루어져서 위에는 이렇게 집안에서 입는 토기하고 이제 이런 칼들, 여기는 무기. 하나의 그 집단에서 아마 귀족들이 같이 함께 묻었었던 공동 무덤인데 이미 이때 직업의 분화가 되어 있었고 청동기 기술자
이 당시 엘리트로서 하나의 지위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기반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무기입니다. 무기는 사실 이게 우리 선생님들 이 전차를 보면은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죠? 어떤 영화? 배너. 예. 배너 하시는 분들은 예. 아마도 나이 또래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뭐 글래디에이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재밌는 거 아세요? 그 배너 영화 총 몇 분이었죠? 3시간 반짜리였습니다. 더 길었나요? 근데 저도 한번 이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전차 경기는 사실 15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떠올려요. 이게 너무 강렬했잖아요.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전차는 실제 전쟁에서 쓰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실제 전쟁에서 안 쓰이고 전차장에서만 경량에서 쓰니까 다들 그걸 떠올려요. 그럴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 바로 전차인데요. 이 전차가 약 2000년, 기원전 2000년, 약 4000년 전에 지금부터 러시아 우랄 산맥 쪽에서 처음 이게 발견돼가지고요. 세계 4대 문명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약 3500년 전에 중국으로, 그러니까 아시아로 이 전차 부대에 기술이 되거든요. 고조선의 전차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예, 결론도 안 왔습니다. 왜냐고요? 전차는 평평한 지형이라면 가능해요. 이거 산악 지형은 이거 전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바퀴살 망가지면은요 수리하는 게 보통 어렵지가 않은 게 이 전차 하나가요 이 말이 이게 빠르긴 하지만은 뒤에 무거우면 빨리 못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금동에서 발명한 그 마차는요 얼마나 경량화 시켰는지 20km밖에 안 됐습니다. 뒤에 타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이 전쟁되면 잘 망가져요. 수리해야 되죠.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평원에서만 전차가 이제 썼었어요. 그래서 비파형 공급은 전차를 만들었었던 사람들이 이 지역까지 우위의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전차 자체는 오지가 않고 무엇이 오냐? 전차를 상징하는 바퀴만 와서 바퀴가 나중에 태양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단위세운경 우리 거울 있지 않습니까? 결국 태양 그리고 바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논문을 됐었는데 약간. 근데 그다음 그 사람들의 그 전사기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고조선은 아니고요. 아까 봤었던 고조선 옆에 내몽골 적동 지역에 있는 하나의 무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투구로 쓰고 있어요. 총동 투구. 그 다음에 수많은 무기. 심지어 팔에 이렇게 화살을 막아내는 팔뚝 보호대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네요. 왜 옆으로 누워있을까요? 평소에도 잘 때 이거는 팔짱 주무시나? 예, 그럴 리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기마 자세입니다. 바로 기마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한 걸 보려면요, 여기 뼈 있죠? 이 등뼈. 이것을 보면 이게 O자형으로 휘어져 있어요. 기마에는 이걸 알기 오랫하면 힘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파용물 무기라는 것은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라시아에서 온 전차, 그리고 그와 함께 왔었던 그 사람들의 무기의 전통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기술, 무기, 세 번째 제사죠. 제사 그러면 또 샤먼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샤먼 관련된 것은요, 혹시 선생님들 시간 되시면요,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제가 무료로 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샤먼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 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청동기의 또 다른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청동 단위생명입니다. 예, 요거는 청주 5동에서 출토된 것을 최근에 봤는데요.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의 디테일 보세요. 아, 이거 0.01mm도 안 되는 이 콤파스를 써가지고 쓴 이 기술을 지금 현재 기술로 완벽하게 복원하기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요,
다른 나라에다가 이거 우리나라만의 신비스러운 힘을 하고 보여줄 때 잘 넣거든요. 그 신라의 무슨 거 있죠? 유리병, 황난수 유리병. 그거요. 러시아 합체연합 가면은요 방에 꽉 차 있을 정도로 흔해요. 별로 우리나라는 딱히 감명을 줄 만한 게 없는데 가장 감명 깊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울입니다. 이 기술은 지금도 쉽게 보고 못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선생님들? 이 무늬는요, 거울의 앞면이 아니라 뒷면, 이 샤만이 붙여놓는, 옷에 붙여놓는 이 뒷면이, 다시 말하면은, 이 의복의 안감 같은 겁니다. 안감에다가 장인 정신으로 문양을 왜 넣었을까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거울의 뒷면을 누가 본다고? 이거 옷에 붙여있는 건데. 자, 샤만이, 저는 이제 시베리아에서 샤만들을 많이 봤는데요. 보통 이제 초원에서 이렇게 북을 치면서 의식을 하는데, 온 몸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과 이 가슴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은 이런 그 푸른 빛이 아니라 황금 빛이에요. 갓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움직일 때마다 태양빛이 반사가 돼가지고요.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방울 소리가 사람 진짜 홀리게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마 이러시면 선생님들, 좀 우리 강 교수님 뻥이 약간 과장이 심하시네요. 아니요, 선생님들, 초월에서는 어떠한 음악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요. 살다가 방울 소리, 영롱한 방울은 소리는 사람을 갖다가 홀리기 정도 저도 그 경험해봤으니까요. 자, 그렇게 움직이는 거울에 그 뒷면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디테일을 왜 넣었을까요? 이거는 바로 샤만이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는 신통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울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울 뒤에 숨겨진 이러한 그 놀라운 기술들은 쉽게 흉내낼 수가 없겠죠. 즉,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신의 기술.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제사, 신통력이 아마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 원래 이러한 신통력과 제사의 관장 능력은요, 다른 사람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권위와 물건에서 나온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기술이, 청동기의 기술이 제사에도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예. 이게 전부 다 뒷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태양을 상징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거울을 거는 샤만들, 지금 샤만 다 거울 걸죠? 공통적으로 태양의 바퀴 내지는 그 태양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그 비판문으로 나온 대표적인 거울인데 이렇게 지그재그 번개무늬입니다. 번개무늬. 예, 이게 바로 그 태양빛을 상징한다는 것은 인도의 옛날 책이죠. 3200년 전의 책인 리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역사에서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왜 나치 히틀러의 있죠? 히틀러 마크 있죠? 스와스티커. 그거랑 불교의 만세랑 비슷하죠. 히틀러가 불교를 믿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둘이 같은 계통, 같은 시작이에요. 둘 다 태양을 상징하는 지그재그 무늬에서 나온 것입니다. 히틀러가 원래 화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치당을 만들 때 고대의 문양 사전들을 보다가 산스크리트의 글을 보고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번개와 같은 그러한 전통에서 유라시아는요 초원을 가운데 두고 동서양 서로 다양한 것들이 계속 그 정신 이데올로기와 기술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요 그들 사이의 문화교류는 정말로 이렇게 빈번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입니다. 신앙만큼 사람들의 그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봐도 기독교 믿는 분들 많죠. 인도 한 번도 안 갔다가도 부처님 믿는 분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대에 마찬가지였겠죠. 자, 이렇게 몇 가지의 보호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빨리. 예,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죠? 8주령. 예, 그 다음은 그 사선불경 모양판. 이거는 우리나라 고조선이나 세영공금이 아니라 현재 20세기 만주의 샤만이 쓰고 있는 옷장입니다. 호름펄이라고 해서
중국 안주의 북방 있죠? 대흥하는 산맥에 있는 그 샤먼의 그 옷인데요. 지금 봐도 우리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청동기의 기술은 비밀스러운 자신들의 제사 그리고 그 실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이와 같은 풍습은 무당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 정리해서 기술, 무기, 그 다음에 제사 한가 어우러져서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중국의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뿌리박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두 자밖에 안 남아있는 고조선 가지고 머리 아파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청동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알아낸 사실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고조선 그리고 그걸 다음에 이걸 들으실 필요도 그렇습니다만은 역사이지만 고고하게 주도적인 위치를 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청동기를 바라보는 고조선 여기까지 하고요. 네, 조금 더 수업 말랑말랑한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남한으로 전파된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호남 지역이 비파형 동금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 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 호남 마하문화권은요 고조선의 그 확산과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아마 나중에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그 마하 역사권의 컨텐츠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 넘어갈게요. 오피무역. 예. 제가 고조선을 대해 논문을 쓴 것 중에서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가장 쓰면서 재미있게 연구했었던 분야가 아까 얼굴, 그 다음에 오피인데요. 제가 석사 논문과 되는 비판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비박을 했죠. 러시아가 되게 힘든 때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었죠.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굶어도 옷은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오피를 다 입어내시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돈 없는 유학생이어도 모자하고 외투는 좋은 걸 사야 된다. 그것이 너의 상징이라는 그런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온대 지역은 요즘엔 되게 지구가 온난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엄청 추웠을 때입니다. 겨울이 남한도 아닌데 그래서 따뜻하고 가벼운 모피 코트는 신분의 가장 큰 상징이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입니다. 시베리아가 왜 러시아 땅이 되었는지 아시죠? 코사크인들이 모피 찾으러 가다가 실제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우랄 산맥을 넘어서 70년 만에 캄차카 반도까지 갑니다. 모피 구하러. 그래서 그 당시가 그 유럽이 소빙기라고 해서 아주 추웠었던 시절이거든요. 시베리아 모피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당시 유럽의 모피 가격이 천정부들 올라가다가 갑자기 가라앉았습니다. 또 하나 있죠. 캐나다. 캐나다 나라의 시장이 모피 무역회사였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대륙도요. 모피 교육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기들의 활동을 넓혔습니다. 자, 이 모피의 세계관은요, 책도 많이 나왔고요. 주로 외국에 나왔으면, 제 말, 이거 넉넉히를 간단하게 할게요. 모피는 전 세계 온대의 공통적인 명품입니다. 혹시 여기서 선생님들 중에서 결혼하실 때, 혼수로 모피 코트를 가신 분 혹시 여기 안 계시겠죠? 예. 얼마 전까지도 서울에 있는 모피코트 매장이 꼭 백화점에 혜택의식이 있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고조선을 기록하는 그 기록을 들어가 볼게요. 고조선에 대해서 가장 최초의 기록은 무엇이냐? 바로 관자라는 책이에요. 관자. 관자는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었던 현재 산동반도 제나라에 있었던 제나라의 일종의 컨설턴트였죠. 물론 관자라는 책은 그 다음 후세에 쓰여집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관자대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죠. 그때 제나왕 환공이 이 관자와 함께 어떻게 하면 산동반도에 있는 산동반도 그러면은 그 당시 중국의 내부에서 본다면은 동쪽의 변방이었어요. 그래서 동쪽 오랑캐라고 하는 것이 춘추 시대까지는 산동반도를 의미했습니다. 그 외진들거든요. 자기네들을 되게 작게 살았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각 지역들의 특산품들을 쫙 공급합니다. 관자가. 그러면서 조선에 무엇이 유명하냐? 문피가 유명하다고 해요. 문피. 이 문피는요, 얼룩무늬, 호피입니다. 호피. 호랑이 얼룩무늬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호랑이 모피 구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모피 중에서 얼룩무늬, 표범이건 실화손이건 호랑이건 뭐 하나 만만한 동물이 없습니다. 제일 귀하죠. 천자만 이걸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춘추 제국의 사람들이 자기도 내가 왕이다라고 하려면은 왕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피무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의 특산품이 고조선에 있으니까 탄동 만들면 그게 붙어 있잖아요. 받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다른 춘추 제국들한테 너희들 나한테 복수를 하면은 너가 그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이 호피무늬의 그 가죽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다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냥 흘러갔는데 러시아에서 그 목숨 포트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연구를 시작했죠. 그 마무리된 것은 10년 더 지나서 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최근에 모피 사냥도인데요. 볼까요? 이거는 나나이주. 이거는 그 고조선의 그러니까 고구려에 복속되었었던 그 일종인데요. 말갈족의 이제 후예입니다. 보시면은 겨울이에요. 이렇게 스키를 타고 설대라고 이야기해서 잡았습니다. 모피코트 사냥은요, 주로, 모피 동물이 되겠군요. 예, 코트처럼 되진 않았으니까. 동물은 겨울에 잡아야 됩니다. 겨울추. 왜냐면은 그때 털갈이하고 털이 가장 두꺼울 때고요. 겨울이 아니면은 이 모피 동물들을 잡지를 못해요. 너무 푹 빠지기 때문에 이때 잡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피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에도 많은 전시품되어 있죠. 참고로 이 모피 가공 때문에 때로는 전염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모피 동물들이 있는 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페스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요즘에 팬데믹이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1920년대에도 1910년대 공룡에 그 한국동 날 때 안주에서 한번 페스트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요. 그때 최초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스크 기원이 만주예요. 예, 근데 여기 시장이 모피 가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설치류의 그 균이 옮겨서 근데 그냥 이게 전통사였으면은 다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죽고 끝날 텐데 그때 마치 만주 철도가 이어지는 바람에 철도 따라서 쫙 퍼진 거였습니다. 예, 일단 그건 약간 긴 얘기인데 그럴 정도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피는 우리의 사랑을 받아왔었죠. 예, 이거는 실물 2500년 전에 모피쿠트입니다. 알타이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알타이는 무덤에다 얼음 속에 있기 때문에요. 모델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유학하던 연구소에서 발견한 것이었고요. 자, 그런데 고조선의 모피가 실물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 섞이시잖아요. 아까 봤던 파니지 문화는 얼음 속에서 무덤이 발견됐거든요. 원래 이렇습니다. 그 해발, 시베리아 춥기도 하지만요, 해발 2000m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땅을 파면은 그 밑에는 여름이 돼도 얼음이 아직 안 녹는 영구동 교대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거는 이제 북극해가 있는데요.
시베리아 초원 지역 중에서도 고원지대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 무덤을 땅을 파면은요, 얼음 속에다가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파죠. 또 좋은 게 시신이 안 상하지 않습니까? 얼음 땅에다가 파서 다 놓고 그 위에 우리 나무로 된 무덤방을 덮고 그 위에 돌들, 신라의 모금처럼 돌들 쫙 쌓아놔요. 그리고는 8월 말이 되면은 9월부터는 이제 처음에 비가 좀 내리다가 눈이 내리거든요. 자, 비가 내려서 빗물이 그 나무 관 있죠? 나무 관에 들어가요. 마치 우리 목욕탕에 욕조 하는 듯이 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10월, 10월까지 되면은 그 안이 통째로 다 냉동고가 되게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2600년 동안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쯤 운이 좋아야지 식물이 나와요. 근데 고조선은 식물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만주에 있는 유적에서 동물뼈들을 올라갔어요. 동물뼈. 예. 근데 문제는, 오피동물은, 혹시 선생님들 그 좋아하시는 고기 중에서, 호랑이 고기나 시라소니 고기 이런 거 드셔보시면 별로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지금. 아니면 링크 고기. 죄송합니다. 링크 고래가 아닌 고기. 예. 자, 오피동물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육식동물들 맛이 없답니다.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냥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게 포악해요. 그래서 잡은 죽지 현장에서 죽여서 가죽만 벗겨서 가지고 오지, 그거를 그 몸통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발견돼요. 이 집자리에서. 왜 그러냐? 바로 오피동물의 털다리 때문에 그래요. 약간 빨리 잡았으면 얘가 지금 다시 오피털이 막 둥둥 빠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다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두더지, 비버 이런 뼈들이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지도에다 놓고 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모피가를 가공하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할게요. 요거는 저 직접 찍어온 사진들인데 요거는 좀 약간 복잡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뼈들을 모피동물의 뼈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실제 모피동물의 산지는 어디였을까요? 네. 자, 요거는 최근에 19세기까지 유행했었던 그 모피 교육 산지의 어떤 한 모습인데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갔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모피 동물의 뼈가 발견되는 곳은 백두산과 압록강 중성물 지역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뭐가 재밌냐면요. 이 당시에 고조선은 백두산 지역에 없었어요. 고조선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이 요동반도와 서북한, 이 서해안 지역에 있었지, 깊숙한 백두산 쪽에는 없었어요. 무엇이냐? 고조선은 중개무역을 한 것입니다. 자기 땅은 없지만은 백두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피를 받아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이쪽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중국에 어디로 넘겼을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산동반도로 넘겼습니다. 지금도 왜 웨이하이나 칭다오 한국과의 교류의 중심지 아닙니까? 고대부터 그 루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되면 재밌는 게 고조선에서 들어오는 산동반도의 항구의 이름이 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는 모피의 산지 이름이 바뀌어요. 조선에서 모피가 유명한 곳은 척산이다. 왜냐? 거기서 다 집화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중개 무역을 종사했던 것이 바로 고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중개 무역을 했냐고요? 예, 바로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피 사냥꾼들은요, 철저하게 모피 동물들은요, 이 머리 피라미드 장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근처에 살면은 절대로 같이 못 삽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모피 사냥꾼들은 철저하게 고립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줘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19세기에 청나라 사람들이 청나라 관리가 모피를 좋아하는 거인데 모피 갖고 오면 비단이나 흉필품과 교환을 해주는 거죠. 모피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필요한 물건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막대를 지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치 우리 무슨 바자회처럼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것들 물물 교환하면서 모피를 갖다가 갖고 바꿔주는 거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모피 코트가 필요한 곳은 온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모피라는 곳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은 아주 외딴 추운 한대 지역입니다. 너무 멀어요. 중간에 누가 중개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중개무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고조선의 모피랄까 유명하다는 한 줄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었죠. 명품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동과 사업가입니다. 이거는 캐나다예요. 캐나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아마 이것도 이게 고조선의 모피하고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모피에 대해서 파견된 관리, 그 다음에 이거는 모피를 만드는 그 마을의 추장입니다, 추장.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사람이 거강꾼이에요, 거강꾼. 이렇게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보세요. 쓸데없는 장식들을 막 뒤에서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순박한 모피, 핸드폰을 막 꽂혀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물건들을 막 줘가지고, 이거를 막 시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모피를 걷어오게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기원이 코사크인들입니다. 코사크인들이 나중에 모피 찾으러 시베리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도 시베리아 유학 시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다 이 모피가 시작이 돼서 그 거대한 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예.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10년 전에 끝마쳤었던 10년간의 연구를 했었던 고조선의 모피 무역이었습니다. 이 뒤에도 하나 더 제가 작년에 제가 이 모피 무역의 두 번째 글을 썼는데요. 잠깐만 얘기 드리고 그 다음 글 이야기할게요. 얼마 전에 압록강 중류라는 좀 추운 산골 지역이죠.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 유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몰살돼서 하나의 큰 구덩이에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일렬로 붙여있는 게 발견되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모피를 가공하는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모피 뼈와 함께. 그래서 모피를 가공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전염병이 돌아왔던 것이었죠. 패스트 같은 전염병.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한 사람, 원래는 그냥 한 명씩 다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쭉 들어놓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씨라를 쫙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무덤을 만들지 않고 무덤을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썼던 걸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도 보면은 현실과는 참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저도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염병 쪽으로 이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피를 강화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설치류로부터 시작된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도 최근에 작년에 제가 연구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요거는 제가 사실은요 논문을 내지 않고요 책으로만 냈던 왜냐하면 논문 내기까지는 고고학자가 내기에는 너무 잘 부족한데요. 음악 그리고 음식입니다. 자, 선생님들 공무도하가 아시죠? 니마 그대 물을 건너지 마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글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조선의 노래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공무도화가의 또 다른 이름이 공후민이에요. 아마 국어 시간 잘 배우신 분들 다 이거 기억했는데 주칙을 외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공무도화가는 글자 그대로 이 뜻이에요. 공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라는
하는데 공무는 무엇일까요? 공무인. 이는 노랫가락입니다. 공무는 뭘까요? 바로 하프입니다. 하프의 노래예요. 다시 공무도화가의 별명이 공무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프를 치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 길다란 하프가 아니라 이거는 손하프인데요. 손하프는 손이를 작은 하프는요. 기원이 실크로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쉬워요. 만들기. 조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신강성에서 발견된 약 3,000년 전의 하프인데요. 이게 이제 말 위에서 쓰는 거거든요. 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조립해 놓으면요. 다 접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줄도나 이음이 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사라는 게 아니라 이 말 위에서 탈 수도 있는 아주 편리한 그러한 음악기죠. 공무도화가라는 것 자체가 나온 배경은요.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때 중국은 사방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운동이 멸망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그 지역의 민족을 체육해서 군과처럼 부르게 하면서 이 전쟁에 동원됐던 군인들의 사기를 진짜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군인 가요제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바로 이 고조선의 노래인 공무도화가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공무도화가인데 하프의 노래를 붙였을까요? 아마도 제가 모르겠는데도 이 고조선에 이미 실크로드에서 온 하프가 이미 있었을 공간이 좀 크다고 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왜 논문을 안 썼냐고요? 아직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최초의 노래가 하프의 노래이고 공무의 기원은 실크로드. 이거는 팩트입니다. 거기에서 대량으로 나왔고요. 이 실크로드의 하프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의 그 서튼 프라그에서요. 그 영국 7세기 때에 아주 그 거대한 우리가 말하면 신라의 황남대충 같은 무덤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넷플릭스 집에 있으시면요. 더 디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더 디그는 땅바닥 뜻이죠. 그게 바로 그 서튼후에 그 황금 무덤을 파는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겠네요. 국악전이니까. 근데 그 서튼후의 무덤에서 실크로드의 하프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실크로드의 것과 같다는 것이 지난달 연말에 논문으로 이제 총 출판돼서 제가 그걸 리스트에서 봤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 문화 교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는 물질은 제 극히 유효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물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 예술, 미술, 수많은 것들이 같이 갔을 때 비로소 교류가 됐겠지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악기 같은 경우는요. 유적으로 거의 유적에 남아있지가 못합니다. 이 3,000년 전에 하프가 남아있는 이유는요. 이 실크로드는 신강성이죠. 모래사막,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물질들이 거의 썩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운 좋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국어 시간에 암기하는 그러한 고조선의 가요가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중국 기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유라시아와의 그러한 넓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근데 또 제가 이 낭도로 왔는데 먹는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선생님들도 여기는 가자미 식혜는 안 드시죠? 제가 이 전라남도 음식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는 홍어밖에 몰라가지고요. 예. 영상 보고 와서 홍어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 러시아 유학 시절에요. 시장에 가면은 꼭 고려인들이 한쪽 섹션을 다 차지해서 한국 음식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한국 음식이요. 선생님들이 먹는 그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약 6년 전에 함경북도에서 연해주 넘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6년 전에 한국에서
한음식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 중에서 러시아 말로 히에라고 했어요. 히에가 바로 회예요. 회. 회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신선한 생선회가 아니라 삭혀먹는 그러한 회예요. 그래서 회라길래 이거 생선회인 줄 알고 사 먹어봤는데 시큼하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광주에 보리의 마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시면은 보리인들의 국수하고 이 히에 꼭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마 삭혀먹는 맛이 아마 좀 일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먹는 이게 주로 원래는 가자미 갖다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강원도 항균도 지역은. 근데 러시아에서는 내륙 지방이니까 민물 농어가 있어요. 농어 중에서 민물 사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약간 생선 맛이 좀 이렇게 심심하거든요. 깔끔하거든요. 그거 갖다 많이 하는데 많이 길었네요. 예. 젓갈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의 젓갈이 한무진, 한나라 왕을 매혹시켰습니다. 예. 그거는 그 이야기인 뜻은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할 때 두 가지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해군 가고 또 하나는 육군이 가서 협공을 해서 왕검성에서 만나서 협공을 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나라의 작전은 실패로 끝납니다. 수군과 육군의 사인이 안 맞고 나중에 따로따로 공격하다가 둘 다 패해서 아주 한무제가 대노를 하죠. 결국은 이 고조선 안에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자꾸 성문을 열고 이제 투항하게 만들어서 정벌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테마틴의 추선전투의 마지막 보면은 육군 장군이건 수군 장군이건 둘 다 벌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이유인데,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당시에 산동바도 앞바다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해구를 연구했을 것입니다. 연구하고 실제로 한무제도 그 지역을 바닷가를 순치를 해요. 자,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에 또 우리 청와대 옮기네 아니면 경호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이 좋아했던 순행이 있을 때, 한나라의 황제들이 순행할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씬거린다는 걸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겠죠. 황제가 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바닷가에 있었던 어부들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야죠. 여기 같이 있다가 죽어버리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땅속에다 묻어놓은 젓갈들의 뚜껑도 닫지 못하고 그냥 몸만 도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지나가다가 냄새가 되게 젓갈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냄새가 좋은데 뭐냐? 저쪽에 땅 속에서 누가 부은 게 있다 해서 가지고 와봐라 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걸 갖다가 축이, 예, 그래서 축이는 뜻은 오랑캐를 쫓아냈다는 뜻도 있지만요. 또 한 뜻은 오랑캐를 놀아냈다. 예, 고조선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이게 중의법이에요. 어떠한 유행이나 맛을 쫓아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의 맛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던 산동 관서 바닷가에서요, 고조선까지는 우리 황해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충이 있고 젓갈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서해안이라고 하는 지형 중에서는 젓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생선한 젓갈이 주는 감칠맛, 그것은 전 세계 공통으로 다들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무제가 그걸 얼마나 좋아했으면 중국 사람들이 역사 기록에 남길 정도로 썼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이 남도의 음식이나 문화가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 그때 갖고 있었던 지리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고조선은 서해안 쪽에서 있었으니까 서해안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맛의 문화 전파로 남도까지 저는 있었을 것으로 다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막연하고 따분한 고조선 연구가 아니라 조금 더 살아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들만의 자랑이 아니고요. 세계 역사의 보편적인 모습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고조선은 거대한 제국이었다. 이름만 있었던 나라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냥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있게 해주는 우리나라의 진화학적인 조건에서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만나서 이루어진 바로 그 퓨처 나라가 아닌가 싶고요. 그 모습들은요, 고대사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왜냐면요, 고대사는요, 현재 알고 있는 거에서 100년 뒤건, 200년 뒤건 그 사료가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반면에 고고학은 무한정 증가합니다. 선생님들 과거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것 같죠? 그런데 고고학이 말하는 과거는 매일매일 변합니다. 30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 50년 뒤의 국립중앙박물관 인물이 같을 리가 없어요. 계속 우리들의 과거는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매일매일 바뀌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사진인데요. 제가 고조선을 강의하면서 아까 제가 왜 제 마음속에서 무슨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2004년도였습니다. 중국 르뇽성 조양시는 이 사진이 아마 제 학문적인 여정 아직 일치합니다만은 큰 전환점이었던 거인데요. 제가 이때 미파형 중국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까지도 중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박사를 곧바로 시베리아에 사는 바람에, 주로 러시아 쪽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조선의 실제 유물들을 보지 못했고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유물들을 영접했다. 요즘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귀한 물건 만났을 때 영접을 생각하는데, 영접했고요. 이때 그 느낌이 저를 지금까지도 고조선 연구를 묶어놓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은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만은 고조선이 조금 더 우리 여러분 선생님들과 가까워지고 또 그러한 거품들을 제거하고 좀 더 실질적인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까지 우리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새롭게 자료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과 다 같이 한번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